네, 막판까지 지지율 초박빙을 보인 미국 대선 본투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실시간 개표 상황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는 미국의 정치 지형과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단장님. 지지율 초박빙 상황 속에서 투표는 어쨌든 마무리가 됐는데 단장님은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고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이 초박빙의 것은 다 아실 거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중에서 이렇게 예외적인 선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이 경선에서 거의 이긴 상황에서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한 이런 사태 자체가 매우 예외적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이 그런 적이 있는데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초반기에 제가 스스로 사퇴를 했었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후반기에 TV 토론 이후에 사퇴한 거는 정말 초유의 사태이고 이렇게 초선에서 성공을 했다가 재선에서 떨어지고 다시 도전하는 경우도 19세기에 한번 있고 지금 거의 백몇십 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해리스와 트럼프라는 두 사람이 맞붙는 이 자체가 전혀 이전에 벌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여론조사 전동대 많은 여론조사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저희가 워낙 초박빙이고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객관적 데이터와 상관없이 그냥 예측을 한다고 한다면 해리스가 여성 유권자들이 막판에 결집을 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는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유권자의 막판 결집, 해리스 쪽으로 약간은 유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 판세는 7개의 경합주에서 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고요. 가장 주목하고 계신 경합주는 어디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 대선이 워낙 관심을 받다 보니까 미국의 경합주, 7개 경합주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답을 드리기 전에 경합주라는 것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다 보니까 이 주에서는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표가 갈리더라라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것인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경합주, 가장 중요한 경합주라고 꼽히고 있는 펜실베니아는 사실은 1992년 이후로 민주당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진 것이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이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바이든이 또 여기서 이겼습니다. 바이든은 펜실베니아가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동안 민주당이 다 이겼고 딱 한 번 진 곳인데 이것이 워낙 사람 수도 많고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에게 결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아이오와가 사실은 공화당 주로 분류가 되다가 아이오와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3% 정도 해리스가 앞서는 거로 나와서 굉장히 놀랍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이오와도 따지고 보면 전에는 경합주로 분류가 됐던 것이에요. 근데 오바마가 2008년과 2012년에 아이오와에서 이겼습니다. 네. 이기고 그 후에 트럼프가 2번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또 놀랍게도 예측을 깨고 아이오와가 3% 정도 해리스가 아마 중장년층 여성들이 해리스로 결집이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이오와에서 이 여론조사를 한 기관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기관입니다. 이 아이오와가 사실 굉장히 농촌이고 선거인단 수도 많지 않아서 전체적인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이 막판에 여론조사를 한 드모인 레지스터라는 기관이 아이오와 코커스란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경선이 시작되는 곳이고 그 조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드모인 레지스터라는 아이오와 주도죠. 드모인에 있는 신문사에서 하는 조사가 매우 유명합니다. 매우 믿을 만한 조사에서 해리스가 3% 정도 앞선다는 조사가 나온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아이오와 그 선거인단 6명이
원래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지만 이번 선거처럼 박빙의 선거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아이오와가 이렇게 해리스가 앞설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제 뒤통수를 얻어맞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펜실베니아와 아이오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린다면은 조지아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지아도 사실은 펜실베니아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주 골수 공화당 지역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소설의 배경이 바로 조지아죠. 아틀란타가 조지아에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선거 인단수도 많은 곳인데 미국의 흑인 인구가 전체적으로 한 13%에서 14%,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흑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조지아의 흑인 인구가 30%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흑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곳인데 조지아가 지금까지 공화당이 계속 이겼던 것은 흑인 인구가 많아도 흑인들이 투표율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경제적으로 흑인들이 좀 빈곤하기도 하고 교육 수준도 낮고 조직화되지 않아서였기 때문인데 2020년에 놀랍게도 조지아에서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이게 바이든 승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조지아에서 스테이시 에이브럼스라는 아주 걸출한 흑인 운동가가 나와서 조지아 흑인들을 조직화해서 바이든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아가 경합지로 분류가 되고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여론 조사 개표 결과를 보니까 조지아가 지금은 트럼프가 아직은 앞선다고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앞선다고 예측이 되는 펜실베니아, 조지아에서 끝까지 개표 결과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아이오와 같은 곳들, 아이오와 같은 곳은 또 주목해야 될 게 아이오와에서 트럼프가 진다면 다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깜짝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 아이오와와 함께 그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판세를 잘 보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피할 수 없다면 빨리 결과가 나와주는 게 좋을 텐데 선거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이 개표 결과는 이게 미국의 개표 제도가 상당히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엔 중앙선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와 개표를 중앙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아주 일을 잘하는데 미국은 이 선거 사무, 개표 사무를 미국에도 중앙선관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앙선관위는 일종의 연구 조직이고 각 주별 선관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 실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별로 다 다르고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이 선거 실무를 카운티별로 합니다. 네. 카운티라면 이제 주가 나라라면 카운티는 우리나라로 치면 도 단위인 거죠. 카운티가 미국에 3,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티별로 선거 사무를 한다는 얘기는 3,000개의 다른 선거 제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구도 제대로 이거 팔로우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이 선거 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카운티별로 어떻게 이 선거 실무가 다 돼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매번 선거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로우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 중앙선관위가 너무 일을 잘해서 네. 왜 미국에서 항상 개표 때마다 문제가 생기느냐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실제로 이 카운티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 선거와 개표 실무를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적입니다. 그래서 사고들이 많이 나고요. 항상 이제 불만들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한국보다는 좀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좀 늦기는 합니다만 최근에는 미국도 전자투표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개표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표는 생각보다 빨라서 저는 제 생각에는 한국 시간도 오늘 저녁이나 밤 정도에는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마다 이 두 후보의 표차가 어느 정도 수준 이하면은 자동적으로 재개표를 해야 되는 주가 있고 네. 아니면 재개표가 의무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개표를 해야 되는 주가 있고 또 이거 다 다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가 워낙 박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의무적으로 재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재개표를 해야 된다면 그거는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표 자체는 오늘 밤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것인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곽은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지만 재개표 등 이런 변수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지표를 보면은 트럼프 쪽으로 쏠리다가 막판에 좀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만약에 해리스가 승리를 한다면 승리 요인은 어떤 걸 꼽고 계십니까? 승리 요인은 해리스는 트럼프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선거가 특이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대통령 후보의 나이가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실 워낙 젊어 보이죠. 동안이고 사진을 보면 뭐 얼굴에 주름살도 하나도 없는데 사실 해리스도 우리 나이로 환갑입니다. 20세기 이후로 미국 대통령들이 초선에 당선될 시점의 나이를 보면 대부분 55세, 51세 그 사이가 제일 많고요.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에 당선됐을 때 나이가 69세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 나이로 당선된다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이상하게 안 볼 텐데 이미 그 당시 때도 레이건이 고령이라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와 바이든이 너무 나이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이 TV 토론에서 너무 노쇠한 모습을 보여서 그것 때문에 후보직을 사퇴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때는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젊었지만 지금은 해리스와 상황에서 트럼프의 나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후보자들의 연령이라는 것도 의외의 이제 이런 해리스의 승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승리를 한다면. 그리고 해리스와 트럼프가 한 번의 TV 토론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전까지는 해리스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었죠. 네. 왜냐하면 부통령직을 하면서 해리스가 그다지 윤곽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두각을 드러낸 부통령이 아니었음에도 그래서 이제 바이든을 이어받았지만 해리스에 대해서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TV 토론에서 그걸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그 이후에 TV 토론을 거부했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것이죠. 자기가 TV 토론에서 해리스에 졌다는 것을. 그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는 낙태 합법화, 낙태 불법화라고 해야겠죠. 이건 거의 공화당에서 1970년대에 미국 대법원의 결정으로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50년 동안 공화당에서 투쟁을 해가지고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를 각 주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그 70년대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었죠. 네. 이것 때문에 미국의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이 대거 해리스 쪽으로 쏠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오와에서도 해리스가 지금 이 우위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성들의 표가 결집을 했다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가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여성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결집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잘 지켜봐야겠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백악관 입성에 성공을 한다면 트럼프의 승리 요인은 어떤 걸까요? 경제입니다. 이 경제가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게 거시 지표에서 미국의 경제는 결코 나쁘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이 나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물가가 워낙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과대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그것이 경제가 나쁘다는 인식으로 이어져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는 이 경제 문제가 트럼프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 차가 넘어갔고 최근에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최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네요. 1년이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이 미국 내 소수 민족들이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소수 민족들의 지지가 좀 흔들리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이든 해리스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민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가 트럼프가 2016년에 승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였고 Build the Wall이라고 하면서 미국 국경선 전체에 다 장벽을 쌓아서 불법 유인을 막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공약이었죠. 네. 결국 다 쌓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만 쌓았는데 바이든은 그것을 비난했습니다만 바이든도 결국은 이 불법 이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심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불법 이민 문제를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했었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의 이런 반이민 혐오를 자극하는 정서에 맞물려서 유리하게 작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선거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뭐 의회 난입 상황도 있었고요. 해리스 당선이 만약에 유력해진다면 이와 같은 일이 또 반복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복될 겁니다. 트럼프는 심지어 자기가 이겼을 때도 불복했습니다. 2016년에 이미 선거 전부터 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개표도 불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016년에 트럼프가 전체 투표 수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거든요. 이것이 부정 개표나 부정 투표 때문이다라고 자기가 이긴 선거인데도 불복을 한 사람입니다. 2020년에 불복 사태는 물론 잘 아실 것이고 그런 전력을 봤을 때 트럼프가 이번 선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불복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지난 21년 1월 6일 벌어진 의회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같은 그런 폭력 사태, 거의 그 반란에 가까운 그런 준동이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 주와 연방 정부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1월 6일 사태의 사실은 문제는 이 사태는 충분히 그 주 군대가 동원이 됐으면 네. 진압이 가능했었으면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았을 그런 사태인데 주 방위군을 요청해야 될 책임이 있는 트럼프가 일부러 이거를 요청하지 않고 방기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것을 부추긴 그런 것이 굉장히 컸고, 근데 지금은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뭐 의회 국회의사당에 트럼프 지지자가 난입하고 사람이 죽고 하는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 개별 개인들이 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그런 소규모 그런 폭동 같은 것이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좀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 선거 불복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면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 어떤 걸 꼽고 계십니까? 뭐 제 생각보다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생각이 중요할 텐데, 뭐 해리스도 그렇게 얘기했죠.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미국의 이 정치를 좀 화해시키겠다. 미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무 것에도 합의를 못하는 나라가 아니었고 지금 이제 중도라는 것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그런 나라인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할 것을 합의하고 중도가 정치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중도가 사라지고 극단화된 목소리만이 남은 그런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 양극화된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는 또 이 양극화를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그것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동력으로 계속 삼으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글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을 의식한 건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남북 관계도 중요한데요.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존재감 드러냈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제가 이제 직장이 통일연구원이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만 그 트럼프든 해리스든 지금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 정치인들 또 미국의 안보 문제 전문가들 누구도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순위가 굉장히 낮은 것이죠. 지금 당장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하는 정도가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희가 가만히 놔두면 북한의 핵을 미국이 용인하는 사태는 저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북한의 비핵화라는 양국이 합의한 그런 목표를 계속 유지하고 미국의 관심이 여기서 끊어지지 않도록 미국의 우리의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 해서 촉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핵 문제 해결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인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이미 충분히 돈을 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방위비 협정 다시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며칠 전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8.3%로 올리고 이후에는 이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다. 이 정도로 합의가 되고 그 합의의 시효는 2030년까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언제든지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있죠. 이것이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여기에 완전한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5배 인상을 요구했고 최근에 10배를 더 달라고 하겠다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트럼프가 5배 인상을 요구했을 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90%, 95% 가까운 국민들이 절대 반대했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90% 이상이 합의하는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트럼프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한국이 이렇게 반대하고 미국 국내에서도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전문가들 사이에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트럼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주 중국 전인대가 열리고 있고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증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되든 이 대중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이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 관세를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바이든 이후에 관세가 낮아졌느냐 하면은 오히려 더 높아졌거든요. 트럼프가 중국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정책을 썼고 그 정책이 바이든이 들어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해리스가 승리를 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미국 대통령 개인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세계 정세의 구도, 국제 시스템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시스템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힘이 비등해지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보고요. 이런 면에서 한국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한 것은 한국의 국익과 생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지금 미국 대선의 두 후보의 정책 노선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어떤 좀 노력을 해야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미국의 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꼽을 수 있고 한국의 이 국제 정치에서의 위상과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 G7이다, G20이다, 한국이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미국이나 중국 등 하나만 선택해서 그쪽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한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느냐 안 돕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지만 미중 경쟁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덩치의 국가로 한국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이 토론을 잘해서 앞으로의 외교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도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상신 통일연구원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